부산에서 어제 하루 동안 러시아 선원 1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선원들은 영도의 선박수리 노동자 5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만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74만여 명에 나온 러시아에서 선원들이 출항을 할 때 현지에서의 검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정부 간의 공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선원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선박들입니다. 대부분 오호츠크해에서 작업하는 러시아 선박들로 러시아 항구를 거쳐 들어온 배들입니다. 국립부산검역소는 영도의 한 수리조선소로 옮겨진 825톤급 원양어선 레귤호에서 선원 17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천항 3부두에 있는 냉동운반성 K호에서도 1명, 감천항 2부두의 원양어선 M호에서도 1명의 감염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의 집단 감염은 지난달 22일 감천항 아이스 스트리모에서 18명이 확진된 이후 25일 만입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6척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은 39명에 이릅니다. 특히 레귤호의 선원들은 영도 선박수리 노동자 5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부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지만 항만 당국은 선원이 배에서 내리지 않는다며 전자 검역만 진행했다 뒤늦게 승선 검역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지난 13일 기자회견 이후 사흘 만인 어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진상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비서실에 있던 서울시청 6층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가 밝힌 입장문입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진상조사를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인권침해, 성희롱 사건 등에 대응할 정책과 매뉴얼이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4월 발생한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선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일한 별정직 공무원들이 서울시를 떠난 상황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이 이들을 조사하는 게 가능한지 물음도 던졌습니다. 피해자 측의 결론은 서울시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서울시청 6층에 대한 증거 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청 6층은 박 시장의 참모들이 모여 일한 공간입니다. 전현직 별정직 공무원들이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에서 증거 확보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 사례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혈압을 재는 업무도 의료진이 아닌 여성 비서의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시장이 마라톤을 할 때도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는 이유로 새벽 출근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도 피해자의 담당 업무였는데 여성 비서가 깨워야 시장의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도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 상황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공무상 누설 혐의로 접수된 4건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이 같은 일상적인 성폭력을 조장, 방조하고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서로 일한 4년 동안 6개월마다 인사 이동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비서로 근무를 시작한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 인사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8번이나 부서를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됐고 2019년 7월에야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승진을 하면 부서를 이동하는 원칙을 세웠지만 비서실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2월엔 다시 비서로 일하라는 요청에 성적 스캔들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거절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인사과의 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비서실로부터 인사과의 성비위 등의 이유로 직원의 부서 변경 요청이 들어온 적 없다며 비서 인사는 사실상 비서실 소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근무 기간에 성폭력 피해를 공식 창구로 신고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가 어렵고 특히 비서실 근무자에겐 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한 기간에 비서실을 거쳐간 비서실장만 4명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태도도 비판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청 비서실의 전현직 간부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서실 간부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20명 중 14명은 별정직 공무원, 즉 외부에서 채용한 인원입니다. 대부분 5급 이상 간부직으로 시장과 함께 주요 정책을 만드는 측근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비서실 내의 성추행 묵살 논란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부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이 피해자의 고소 후에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성 단체에 휩쓸리지 말라,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야 등 피해자를 압박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현직 비서실 직원 80여 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민관합동조사단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측 여성단체에 조사 참여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며 단체가 밝힌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인들을 끔찍하다고 표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고 한국인들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미국이 왜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주지사들과의 만찬 자리 연설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단 겁니다. 2월은 한미 방위비 부담금 협상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 휴직 카드를 꺼냈던 때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만찬에 함께했던 자신의 한국계 아내가 상처받은 것을 알아차렸다고도 썼습니다. 나 혼자 싸웠다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호건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초반에 인지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만찬 자리 연설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일본 아베 총리와 골프 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등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해 발언한 기억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쓰던 트윗이 무더기로 해킹을 당했죠. 미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를 입지 않았고 트윗을 그대로 소통수단으로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트윗 해킹이 국가 안보나 선거 개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해킹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미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착수했군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조사를 이끌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FBI 연락을 받았다는 사이버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FBI가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도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킹 사건 하루 만에 관계기관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트윗이 무더기로 도용을 당했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이번 해킹의 경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트윗 측은 해커들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 직원들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의 취약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부 직원이 해킹당한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의 말입니다.
We all know what that is, getting a fake email that you might click on a link or open up an attachment, and then unfortunately the bad actor has complete control over your computer. 해커들은 유명 인사의 계정에 침입해 그 사람인 것처럼 글을 올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사회에 환원하자고 유혹해 가로챘습니다. 피해 규모는 10만 달러, 1억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을 도용당한 사람 가운데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 정치인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저명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트윗 광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언제든지 보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셜미디어 사용에 혹시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백악관은 지난 18시간 동안 트윗 측과 접촉해서 대통령 계정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그대로 쓸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맥커너니 백악관 대변인의 말입니다. The president will remain on Twitter, but his account was secure and not jeopardized during these attacks.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밤늦게 트윗 활동을 잠시 멈췄다가 2시간 전쯤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는 이 같은 해킹이 단순 사기를 넘어 국가 안보나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짐 조던 하원 의원은 대선 하루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 정견 발표를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일본 기자들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있는데 일본을 다른 나라처럼 지지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희 본부장은 한국, 일본 모두 다자무역 체계의 수혜자이니 이 WTO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관점으로 후보자를 보자고 답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사무총장 후보자 기자회견장에 나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다른 회원국처럼 지지할 것이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국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WTO 사무총장 후보로 이 자리에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본을 향해 WTO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후보자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o Japan, what's most important is the persons, the candidates' competence and capability to save and enhance the WTO and also to take WTO reform. 한국과 일본 모두 다자무역의 수혜자라며 협력도 요구했습니다. They will also approach this issue rather than in the perspect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disputes, but from the perspectives of saving and promot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앞서 일본 정부는 류 본부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 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多角的貿易体制の維持強化に向け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できる人物であ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その観点から日本としても選出プロセスにしっかりと関与してまいりたい。 유 본부장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 인물이란 점에서 불편함을 드러낸 겁니다. 이날 유 본부장은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WTO가 시의적절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대응력을 갖추도록 변해야 한다며 핵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가 이제 600명도 넘어선 일본입니다. 도쿄에서만 280여 명, 긴급 사태가 선언됐을 때보다도 많은 규모인데요. 하지만 경제 회복을 외치는 일본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22명. 지난 4월 11일 하루에 720명이 확진된 데 이어 약 100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도쿄에선 28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도쿄 밖으로 나가는 걸 자제해달라며 감염 확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를 살리겠다며
1조 7천억 엔, 우리 돈 15조 원을 쏟아부으며 여행 비용의 절반을 보조해주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캠페인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 정책이란 반발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現在の感染状況を踏まえますと、実施の時期であるとか、その方法などについては、改めてよくお考えをいただきたい。 고투 트래블 캠페인 중단을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미국 플로라도주에서 디즈니월드가 다시 문을 연 것에 대해서 월트 디즈니 가문 상속녀가 비판을 했습니다. 현 경영진을 향해서였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미국 플로리다주의 디즈니월드 테마파크 4곳이 지난 11일부터 잇따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디즈니 측은 방문객과 직원의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입장객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개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올리버 디즈니의 손녀인 에비게일 디즈니도 현지 시간 16일 CNBC에 출연해 디즈니월드 재개장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m confused about how they think they can possibly protect their guests and their employees. 또한 경영진이 직원들의 근로 조건과 불안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밤에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경영진에게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에비게일 디즈니는 지난해 디즈니 경영진이 고액 연봉을 챙기면서도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올해 4월에는 디즈니 경영진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테마파크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자 경영진의 탐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비게일 디즈니는 창업자 일가로서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지만 경영권은 없습니다. 현재 영화 제작업체 포크필름의 최고 경영자이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자선 사업가로 활동 중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오는 일요일이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확인되고 딱 반년이 되는 날입니다. 6개월이 흘렀구나 싶으시죠? 요즘은 해외 유입 환자가 많아서 이 부분이 또 비상이고요. 국내 지역 감염 사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제주에 갔다 온 사람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어제 오전 서울 광진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간 제주에 있는 가족집에 다녀온 걸로 확인돼 제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11일 오한과 기침 증상이 있어 13일 해열제를 복용했다는 이 여성은 그 사이에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음식점과 사우나 등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접촉자는 모두 20명인데 어젯밤 이 여성의 가족 2명과 사우나 직원 1명이 확진됐고, 조금 전에는 음식점 관계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는 제주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13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3명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여성의 접촉자뿐 아니라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까지 이 검사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도는 이에 대비해 워크스루 진료소를 설치하고 있고 오늘 하루 한림읍 초중고교 등교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또 나왔네요. 예,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카자니스 한국 담당 국장이 현지 시간 16일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라는 잡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북한과의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 카자니스 국장은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들 인용해서 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내놓을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협상이 타결되면 평양에서 기차나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가을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썼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지 의문이라는 점 때문에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